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부 제목은 제 안에 아직 음악이 있어요. 네, 이 대사 너무 이 자기소개하는 부분에 이 벤이 이제 뮤지션들은 더 이상 뭐가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작곡을 한다.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 아직도 제 안에 음악이 있다고 생각하죠. 아, 명대사 명대사. 네, 멋있어요. 네, 이 드니로가 했기 때문에 더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 멋진 모습으로. 네. 늙었을 때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이 옛날에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에서 딱 그런 모습으로 나오니까 되게 새롭고 자꾸 젊었을 때 모습이 어땠지 하면서 막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몸이 자체가 동그래지셔가지고 KFC. 네네 느낌으로 가셨어요. 거기랑 그 우울증 있으셨던 그분 누구지? 약간 그분 얼굴도 보이고. 아 이름이 윌리엄스. 네, 맞아요. 중간 약간 맞아. 네,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면접 얘기 네. 너무 재밌네요. 계속 좀 해보도록 하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조언충까지는 아니고 뭔가 조언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는 그런 뜻죠. 나이 든 사람들이 너희들 내가 말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런 약간 조언 같은 느낌 나서 좀 약간 네. 창피한 경우도 조금 있어요. 뭔가 네. 이런 거죠. 소스가 있는데 네. 이거를 굳이 조언 안 해야 되는데 이제 어른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야 우리는 이랬어. 약간 이렇게도 갈 수 있어서 저는 뭔가가 조심스러우시구나. 네, 말하면서도 나도 또 나이가 들었네 이렇게 또 조언을 하고 있네 약간 이런 그래요? 느낌? 그러면 자기 얘기로 잠깐 갔다가 다시 가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스토리텔링에 관한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 일단 자소서 얘기를 잠깐 했다가 다시 네.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화 인턴 얘기를 아까 하면서 저희가 이번 녹음을 시작을 했는데 이 영화 인턴에서 이 로버트 드니로가 벤 위테커가 이제 자소서처럼 자기 얘기를 쭉 이렇게 시작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와닿았고 노인의 이야기지만 정말 남의 얘기 같지 않게 들리는 일상의 무료함과 일을 하고 싶은 마음과 자기 능력을 어떻게든 어필해서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자기소개서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는 우리 보통은 그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뭐 어디에서 태어나 몇남 몇째로 이렇게 주로 출생에서부터 보통 막 시작하는데 이 자기소개서는 이제 프로이드의 일, 사랑 일 이렇게 되는 그런 그 말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지금 뭔가 내 빈 공간이 있으며 그걸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나는 그걸 잘 채울 준비가 이미 돼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일상의 일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그 되게 설득력 있게 표시해서 이 노인분하고는 일하고 싶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게끔 자기소개서를 쓴 셈이죠. 실제로 그렇게 썼을지 모르겠지만 영화여서. 근데 이런 소개서의 구성이라면 되게 회사에서 이 사람 궁금한데?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포인트로 생각된 게 이런 그 인터넷을 다루는 최첨단 회사에서 이 광고를 그 인터넷으로 뿌린 게 아니라 동네 전단지로 뿌렸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거를 계산을 해서 한 걸까? 노인을 진짜 고용할 마음이면 그렇게 해야지 노인이 볼 거잖아요. 근데 회사 분위기로 봐서는 그걸 고려했을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그걸 고려한 거는 감독의 배려 같긴 해요. 근데 이 회사가 그런 정책을 선택했을 때는 그 홍보에서 리크루팅하는 방식도 그런 종이로 해야 된다까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실제로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아는 할아버지 대충 끼워서 넣어서 뽑는 척했다가 내보내는 형식이 됐었을 것 같은데 이게 영화고 이분이 이제 중년과 청년의 삶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전단지를 모티브로 이렇게 해서 전개가 되는 그런 특징이 이렇게 아니요, 실제에서도 네. 이제 장애인을 고용한다거나 시니어, 네네. 뭐 경력단절 여성 이런 것들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역 커뮤니티에 그런 거를 돈을 지원하고 과정을 지원하고 사람을 모아주는 것까지 하는 거를
센터들이 다 공공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더 잘 돼 있을 테니까 그런 지역 커뮤니티 공공기관과 조인한 걸 겁니다. 그럼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사실 지원금부터 혜택들이 더 많아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겠지만 회사 분위기로 봐서는 전혀 그런 걸 배려한 노인을 전혀 원치 않잖아요. 정신없어 보이죠. 네네. 그래 어쨌든 영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지만 저는 그런 부분도 되게 의문스럽고 그 종이 때문에 또 벤이 이 회사를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전개된 것 같고요. 나의 자소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죠. 좀 쓰는 것들을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고 여러 권 책을 내신 분도 있고 엄청 다감하고 약간 섹시한 그런 시집을 얼마 전에 내신 경우도 있어요. 제목이 슬프고도 야하고도 다정한이었나? 왜 계속 언급되나요 이게? 정말 저는 쇼킹했어요. 그 제목과 표지 그 그림이. 유명한 술야다. 오늘부터 유명한? 네, 그래서 한쓰기들 하시는데 그 내 자소서는 좀 이런 특징이 있다. 나는 이런 부분 좀 잘 쓰는 것 같다. 아니면 진짜 내가 썼던 그 자소서 다 수거해서 진짜 찍고 싶다. 어디 돌아다닐까봐 무섭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자기 자소서 얘기 좀 하죠. 아니면 뭐 인상이 깊었던 자소서 얘기도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있는 회사가 3년 조금 넘게 일하고 있고요. 그 앞에는 2009년에 첫 입사해서 지금 회사 전까지 한 5-6군데를 6개월, 3개월 혹은 1년, 2년, 맥시멈 2년으로 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단위로 일을 딸 때는 이력서만 넣는데 그렇게 풀타임으로 일할 때는 자기소개서를 같이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를 꼭 몇 개월마다 적어도 1년마다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제 경력이 쌓일수록 저는 이제 널뛰기 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주 옮기는 사람. 근데 자기소개서는 제가 이거를 언젠가 깨달았는데 책임감과 성실함이라는 멘트가 늘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게 원할 거다라는 진짜 그 정석적인 말이지만 이게 나를 설명하는 말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책임감, 성실함이라는 말을 싹 빼고 근데 최근에 또 몇 년간은 나는 어디서 태어나서 그런 거를 싹 빼는 게 자기소개서의 또 흐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싹 정리하고 바로 나는 어떤 캐릭터다 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문장이 이제 상담사인 걸 강조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의 어린 시절을 설명하지 않으면서 나를 드러내는 방식이 나는 옛날부터 교회 오빠였다였어요. 그래서 시험 하루 전에도 누군가의 고민을 듣다가 밤을 새기도 하는 이런 식으로 잠깐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부터 경력을 거꾸로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원 동기도 제일 첫 문단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국 어떤 사람이냐를 이제 A4 한 장 안 되게 자기소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붙이는 말이 저는 어디서나 늘 바로 전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적응하는 시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캐릭터를 잡았다고 할까요? 성실함과 책임감 이런 것들은 일하면서 확실했던 경험을 표현하거나 그럴 때 이력서에 녹아 있으면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당신의 회사에서 바로 이런 일들을 할 거다. 할 수 있다. 고용한 다음 날부터. 이게 제 자기소개서였던 것 같고 이제 다시는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표시니까요. 네. 사는 재미 연구소. 네. 뭐 저는 그렇습니다. 네. 라미님 계신 곳의 이름은 뭐죠? 저는 이하당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하당이 뭐의 준말인가요? 이미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이하당. 네. 이하당. 네. 약간 느끼하면서도 딱 그 라미님 느낌 맞아요. 나고 네. 그냥 들어서 기분 좋은 말. 이미 아름다운 당신. 네. 진심이길 바라며. 당으로 끝나니까 막 태극당, 백미당 이런 것처럼 달달한 냄새가 나는데 다행이다. 민주당 이런 거 나오지 않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그거에 있어서 위험하다. 저는
당 얘기해서 깜짝 오, 놀랐어요. 그래서 아, 당 네. 얘기인 줄 알고 당이 여러 의미가 네. 있군요. 저도 사실 정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나는 괜찮당. 나는 멋있당. 자꾸 다시 낮춰주셨습니다. 너무 웃어주셔. 다시 네, 낮춰주셨어요. 빨리 넘어갑시다. 네. 예. 저는 자기소개서를 처음에는 첫 입사할 때는 정석적으로 썼는데 좀 낡은 방식이었어요. 나열식, 뭐 아까 말한 몇남 뭐 입사 동기도 다 쓰긴 했지만 그냥 들어가긴 했어요. 일단은 이제 뭐 사람을 그냥 뽑은 거겠죠. 제가 워낙 멋있어서 이제 자기소개서는 아니더라도 아, 외모 보고? 네, 아마 외모 보고 왔을 것 지금 같고요. 얘기하시네요. 네. 아마 심사위원이 눈이 작아서 저랑 동질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두 번째 면접을 볼 때는 자기소개서보다는 가장 기억나는 장면은 아까 면접관이랑 교감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되게 밝게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처음 들어가자마자 했던 멘트가 제가 긴장을 되게 많이 했는데 환하게 웃어주셔가지고 좀 마음이 좀 풀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덕담을 주고 받은 게 그 다음 면접이 좀 편해졌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잘 되셨어요? 예, 다 붙었습니다. 저는 면접 받아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오. 소개팅도 그런가요? 아, 그렇진 않고요. 네, 소개팅은 100점 99회입니다. 아쉽다. 네. 그래도 이젠 네. 괜찮다. 저 어른들이 좋아해요. 또래 여자들보다. 아. 그래서 어른들한테 이쁨 받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제가 가장 기억나는 면접은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외국계 상담 회사였는데 영어 면접을 보는 회사였어요. 저는 무슨 어떤 돌아버렸는지 저 영어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무작정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붙었어요. 어머나. 저한테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영어를 토익 550 아시나요?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인지. 엄청 잘하시는데? 아, 왜요? 토플도 아닌데 지금. 보통 네. 사이즈. 아, 그러지 마세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럼 면접도 영어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한국말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장이 외국인이었고 오. 그 부사장도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오. 이제 순수하게 영어로만 면접을 봤는데 붙었던 이유는 스토리텔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형과 현재형을 헷갈리면서 말하는 그런 뭐 막영어 있잖아요. 여행자 영어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왜 붙었냐면 제가 그때 9년 전이었는데 제가 인도 오로빌이라는 마을에 갔어요. 사막의 도시를 만든 마을인데 제가 사더나 포레스트라는 나무를 심는 공동체에 갔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밭에서 물 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물 끄라는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우터로 하는데 이제 이게 물 끄라는 얘기를 못 알아듣고 우터가 뭐야? 우터가 막 이렇게 워터인데 제가 이제 좀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 기초 단어조차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help me 나한테 영어를 가르쳐주면은 내가 돈이라도 주겠다고 했더니 친구가 no 여기는 비즈니스는 안 돼 그냥 가르쳐 줄게 하면서 한 명이 저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미안했어요. 이게 얘 시간을 많이 뺏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야, 너 혼자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너는 선생을 더 모아. 난 학생을 모을게. 우리 그룹 과외하자. 그럼 너는 일주일에 1시간만 투자하면 되고 이제 다른 학생들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 7명을 모았어요. 조직하고 사막에서. 예, 그 자원봉사 친구들이 한 100명 정도 됐거든요. 정치하실 분이다. 네, 이하당. 영어 못하는 한국, 일본, 프랑스 애들이 6명이 모였고 그래서 그룹 과외를 해서 당근 써는 법을 직접 부엌으로 가서 당근 썰면서 현장에서 영어를 배우고 이제 나무 심는 데가 삽질하면서 삽질할 때 필요한 영어를 배우면서 그 2달이 제 영어 회화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작 2달 배운 영어라서 영어가 엉망이지만 고작 2달 만에 이만큼 영어를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저의 잠재력입니다 라고 스토리텔링을 했더니 이제 합격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영어로 말하면 정말 잘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를 단순한 토막토막 영어를 했죠. 잠재력 영어 단어 물어보고 싶다. 네. 핸드폰 만져주시면 안 돼요? 네.
대단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를 못한다라는 두려움이 워낙 컸는데 딴 때였으면 아예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자신감이었냐면 이제 못해도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막 그 당근 썰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장면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따뜻하니까 굉장히 좀 풀어져서 좀 더 말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기억이 아주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한테 기적이었어요. 저 외국인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야, 근데 네. 문적에서 네. 진짜. 그것도 외국계 회사에서. 영화다. 네. 그 회사는 뭘 중시했길래 말은 못하지만 스토리텔링이 되는 사람을 뽑은 걸까요? 일단 영어로 말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일하는 동료들이나 이제 상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기초 영어 의사소통은 돼야 됐었고 영어로 면접을 하는 건데 이제 내담자는 한국인들이었고요. 거기서 어떤 능력을 본 거예요? 그럼? 제 추측컨대 이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어느 정도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이제 또 알고 싶었던 것 같고 또 잠재력이나 어떤 적극성. 그러니까 저는 스토리텔링 안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하고 또 그걸 뭔가를 조직화해내고 주어진 자원의 한계에서 사막에서 학교를 세운 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면접관의 마음을 뺏으셨겠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면접 지원자가 저 3명밖에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면접관 연상이었나 봐요, 심지어. 네. 그 어르신들이었겠죠. 사장님이라 그랬잖아요. 부사장. 아주 나이는 많지 않았고 캐나다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좀 외국계 사람들은 어떤 겸손함보다는 뭔가 이제 어필하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아주 어떤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죠. 근데 분명히 차별성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접관분들이 앞에서 얼얼하게 굳어있는 사람들만 보다가 라메이님과 얘기할 때 즐거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뽑힌 게 아닐까? 예, 그러니까 떨었지만 막 떨면서 떠는 걸 막 인정했어. I'm so nervous, I cannot speak English well.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But just 2 months I learned English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이렇게 막 떠들떠들 막 됐어. 합격. 네. 그래서 막 영어는 엉망이었고 되게 떨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붙는데 스토리가 있으니까 떨거나 뭐 영어 면접이라고 할지라도 영어를 좀 덜해도 정말 영어를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되는 직업이 아니라면 영어 문법이 좀 나가도 그것보다 얼마나 진심이나 이 사람의 그런 역량이 전달되느냐 훨씬 중요하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겠습니다. 좋았어요. 이거 외국계 기업 갈 때 써먹어야 되겠다. 어디를 갔다 왔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텔링 방식이 벤의 스토리텔링 방식이기도 하고 또 오바마의 스토리텔링 방식이기도 해서 사실 이 스토리텔링식의 면접은 한 5년, 6년 전부터 이미 유행하고 있었던 좀 된 방식이죠. 네. 그 나열식의 어떤 소개를 지향하고 오바마는 나의 선조는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라는 것 시작을 하고 벤은 이렇게 프로이트 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면접 방식입니다. 거기서 조절은 되게 잘해야 되겠어요. 뭐 할 말이 되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회사가 원하는 그런 느낌에 나의 어떤 색깔이 조금 드러나게끔 섞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포인트를 잘 잡으신 게 제가 맨땅에서 자기가 이제 안 됐던 부분에서 나아진 게 얼마냐를 확연히 알 수 있는 스토리 기간을 딱 골랐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부탁할 때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거지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쵸. 내가 대가를 치른다고 한 부분도 되게 점수를 샀을 것 같고 거기서 나는 그냥 가르쳐 주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의 시간과 자원의 한계에 대해서 알고 너는 1시간만 가르칠 수 있도록 자원을 모아봐라.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조직 전체를 또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잖아요. 그 앞부분 이런 것들이 되게 왜 웃으시나요? 아니 제가 라미님한테 이 얘기를 한 4번쯤 들어가지고 이거 평생 써먹으시겠구나 이런 지금 들었어요. 이 분석을 더 들으니까 얼마나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랑 그런 것들까지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시는
그 되게 허술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허술하지만은 않은 분이시죠. 약간 허술함을 약간 그 본인 캐릭터로 삼아가지고 방심하고 뒤에서 팍 하려고. 그런데 이제 확 자기를 다 어필해버리는. 네, 제가 원래 좀 멋집니다. 치밀합니다. 3부를 기다리셨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서. 그래서 저도 어디서 듣기로는 스토리텔링이 이제 면접자가 많아지면서 회사에서 능력보다는 기억을 남게 심어줘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제 능력이 다 비슷한데 다 영어 만점자인데 이 중에서 다 나열식으로 해버리면 누가 누군지 헷갈리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으로 사람에게 인상 깊게 남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유행이 됐다라는 걸 어디서 들었어요. 저도 확실한 내용은 아닌데 들은 게 있는데 그래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럼 스토리텔링은 어느 방식이 제일 좋냐고 물어봤더니 네가 좋아했던 뭐 영화나 뭐 동화책이나 이런 거를 잘 보면 거기 안에 다 나온다. 그래서 저도 인턴을 유심히 봤는데 초반에 영화 인턴. 네, 초반에 그게 스토리텔링이 되게 됐던 게 저는 깔끔하게 옷을 다 뭐 이렇게 차려입고 이불 정리 다 하고 뭐 이렇게 다 했고 아침에는 나가서 할 일이 없지만 카페에 가서 있으면 제가 7시 20분에 간다 그랬어요. 15분. 내가 그러면 내가 뭐라도 된 느낌이다. 약간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자기는 되게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고 있고 노력이 있고 지금 뭘 하고 싶다가 그 짧은 거에서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토리텔링은 이런 거를 캐치했을 때 잘할 수 있다 이걸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서 만약에 그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장면에서 내 거를 대입해서 하거나 아니면 라미님 그 스토리처럼 그런 것들 대입하면 진짜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브라보님의 혹시 얘기도 듣고 싶은데 두 개의 심장을 그려진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보이시는? 뭔가 이 열정과 따뜻함이 예사롭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본인의 딱 심벌 같아요. 이 빨간 심장 그게. 그런 거를 단적으로 드러내실 만한 뭐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에피소드요? 마음 따뜻했던 기억. 당황스러우시겠다. 네. 저는 근데 항상 그렇게 생각은 했었어요. 제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제대로 준비해 본 적은 없는데 내가 뭐 준비를 할 때 이거를 꼭 써야지, 이 내용을 꼭 써야지 했던 거는 저는 항상 처음에는 같이 시작했을 때 조금 뒤쳐졌어요. 항상 무슨 일을 하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시작하면 저보다 축구를 잘하는 애가 있었고 같이 시작하면 저보다 이 일에 대해서 먼저 적응하는 친구가 있었고 알바를 해도 그렇고 일을 해도 그렇고 처음에 무조건 선두주자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은 제가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느낀 건데 나중에는 어디서든 인정받는 만큼의 수준으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스토리텔링으로 저는 나중에는 누군가한테는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 경험이 녹아져 있었고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었고 제가 만약에 다른 일을 배우더라도 나중에는 제가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자신이 있다 정도는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을까. 너무 좋습니다. 이게 완벽한 스토리텔링의 구조인데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은 처음에 좀 미약해야 되거든요. 어딘가 바보스럽거나 뭔가 결점이 있거나 워터도 못 알아듣는. 그렇죠. 워터를 못 알아듣는다거나 다 알고 있었어. 무서운 사람이야. 왠지 측은지심이 들어야 되잖아요. 너무 완벽하면은 좀 사람이 밉잖아요. 근데 항상 뒤쳐졌다. 벌써부터 반가워요. 나도 뒤쳐지는 사람이었는가 하면서 이렇게 소감을 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항상 더 열심히 했다 그래서 오히려 아니 내 앞에 항상 누군가가 이미 하고 있었다 해서 공감이 확 왔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은 거기서 딱 예시 하나만 들어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딱 어떤 한 사건, 어떤 상황. 뭐. 아까 축구 얘기 딱 했어요. 예를 딱 들어줬어요. 저는 맨날 공 옆에만 차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은요? 구조가 완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끝은 이제 휴먼 스토리로 끝을 내면 되는 거죠. 휴먼 스토리. 내가 그 뒤 결말을 어떻게 내는가, 나의 어떤 열정을 어필하든 아니면 당신과 같이 행복하게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뭐 마음을 표현하든 뭐 나는 이렇게 직장 동료들과 어떤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하모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결말을 하나 내면 되겠죠. 벤의 자소서에서 자기 능력을 어필할 때 이제 위기관 관리 능력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부사장으로서 굉장히 날렸을 때에 대한 얘기는 생략을 해요. 부사장이라고 하면서. 그 점도 되게 훌륭한데 인턴으로서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어필을 해요. 정리를 잘한다. 성실하다. 맞아. 이분이 그래서 참 보통 분이 아니시다라는 그쵸. 생각을 했어요. 보통 부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화려했어. 나는 진짜 뭐 사우디에서 국왕도 만나고 왔다. 뭐 이런 식의 어필하기 마련인데 네. 이분은 그런 많은 얼마나 스토리가 있었겠어요. 큰 회사의 부사장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이 회사 인턴이 원할 만한 내용을 딱 어필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소서에서 자기는 그리고 이제 퇴직하고 나서 그런 일정한 삶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를 강조하면서 그리고 그런데 뭐 그 연금 받으면서 사시면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에도 답할 만한 내용들을 다 해요. 내가 마일리지를 모아서 3개를 다 가봤다. 그러니까 마일리지 잘 모으는 꼼꼼함 거기서도 딱 드러나기도 하고 근데 나에게는 그 어떤 삶의 빈 공간이 있는데 이걸 곧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딱 은근히 압박을 하면서 그 준비가 너무 잘 돼 있다라는 그런 표시도 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 뮤지션의 열정이 살아있다는 것까지 마무리를 딱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그 스토리텔링 그를 봤어도 되게 정말 그 괜찮은 자소서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좋은 건 자기네끼리 알고 있었어. 그리고 바보인 척하면서. 그러니까 첫 만남에 이런 배신감. 아까 막 뭐 마음이 와닿는다, 뭐 같이 하고 싶다 이러더니만. 선생님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제 정체를 빨리 알아채시면 어떡합니까? 너무 똑똑하시네 그냥. 그래서 예. 이 저희 방송과 또 이 영화 이런 걸 참조하셔서 나만의 스토리텔링하고 자소서를 잘 쓰셨으면 좋겠고 면접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고등학교의 수시 같은 거 넘어갈 때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거 좀 함부로 그 끼어들기 어려운 영역이어가지고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도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내가 저걸 보면 어쩌겠어요. 그 다음에 막 고쳐주고 싶을 텐데. 근데 그걸 쓰실 때도 이런 그 스토리의 흐름을 비록 고등학생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기의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잘 어필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이건 그냥 공부 잘하는 능력과는 또 별개의 그렇죠. 또 다른 능력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방송을 잘 들으시면 아이디어가 팍팍 떠오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자소서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대입대 자소서. 이젠 잘할 수 있어요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내가 이젠 잘할 수 있겠다. 뭐 면접도 좋고 아니면은 질문을 좀 더 뭉뚱그려서 고용주가 나의 이런 부분을 알아줬으면 참 좋았을걸? 아니면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나의 이런 면을 참 아시면 되게 좋을 텐데 저를 되게 데려가고 싶을 텐데 하는 거랑 이 부분은 좀 끝까지 몰라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자기의 장단점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어렵다. 저는 아까 원희님이 그 벤의 영상 자소서 얘기를 하면서 우와 새로 들렸어요. 2번 정도 이번에 그 부분을 돌려봤던 것 같은데도 저는 몰랐었는데 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당당하게 경력을 밝히고 어떤 자기 자랑을 하면서도 자기 도취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상황이고 자신의 어떤 능력 부분들을 저 회사에 얘기해야 되겠구나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사실 고용자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결국 저는 제가 저를 고용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 경영인으로서 나의 장점 좋아하는 건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찾고 재밌게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저 설득하는 것 같아요. 나야 나랑 살면 내가 되게 부자나
좋은 것들 많이 못 줘도 네가 좋아하는 거 나 잘 아니까 항상 너를 그곳에 데려다 줄게. 누구 하려고 그래. 저 회사 가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만 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혼자만 가려고? 근데 도취되지 않고 네. 그 중에서 이게 내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과 함께 즐기는 정도에서 만족해야 되겠다 라는 구분을 잘 구분해서 근데 도취돼서 내가 겨우 즐기는 부분 가지고 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비율 조정도 잘하고 그래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줄 수 있는 것, 돈을 받고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걸 좀 구분하면서 제가 사는 재미 연구소를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까 원희 선생님의 벤의 자소서 얘기를 들으면서 정리가 됐어요. 네, 상담받았어요. 고맙습니다. 또 소화하시는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네. 저는 생빵을 드렸는데 버터 발라서 버터 발라서 다 드신 것 같아요. 잘. 근데 내가 고용주로서 이면은 좀 치명적인데라든가 이거 조금 내가 좀 나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점. 네. 엄청 불안이 높아요. 걱정이 많고 시달려요. 그래서 내가 나를 괴롭히는 습관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하는 방법들이 아주 나를 위한 방식들로 저는 좀 채우는 것 같아요.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최근에 많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시간씩 걸어요. 그리고 뭔가 막 그걸 바로 글로 써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 야, 너 진짜 힘들다면서 참 생산적으로 그 힘든 걸 풀려고 한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힘든 생각, 어떤 불안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에게서 일단 저를 분리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한 자랑 같은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잘 알고 제가 힘들어하는 것도 잘 아니까 이런 저를 잘 달래면서 결국엔 다 장점만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이게 자소서나 면접할 때 단점은 늘 이 단점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된 계기로 바꿔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정리 안 된 단점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팁이죠. 그렇죠. 자기의 단점을 그렇죠. 단점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바로 아웃인데 제가 이런 단점 때문에 더 이렇게 합니다라든가 이 단점이 저는 힘든데 사람들은 굉장히 좀 저를 믿고 맡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포장. 네. 어떠세요? 라미님은 고용주는 나의 어떤 면을 탐낼까? 아니면 이하당의 당수로서 본인의 장점? 당대표. 제가 좀 발이 커서 제 부인이 제 발을 좋아하거든요. 발끈 남자를 좋아해요. 뭔가 듬직하게 느끼나 봐요. 네. 제가 사실 이 큰 발로 많이 다니거든요. 오지랖이 좀 넓어요. 저도 좀 답답한 걸 잘 못 참아서 어떤 좋은 게 정보가 있으면 막 딴 데 가서 그걸 알려주고 싶어해요. 뭐 그리고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를 듣고 막 화가 나요. 그래서 누가 피해를 입었으면 이거를 같이 따지고 뭐 제보를 하고 뭐 신문사에 연락을 해준다거나 이런 막 화가 나니까 이제 이 발로 다니는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연결해주고 있고 뭐 제가 상담도 하지만 다른 상담사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또 어떤 병원이 좋은지 최근에는 이제 좋은 의사 목록 만들기 그래서 전문가가 왕이 아니라 소비자가 왕이다. 그래서 그 컨텐츠를 딱 올리니까 조회수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역시 좋은 컨텐츠는 정말 필요한 정보를 주는 컨텐츠구나라고 느꼈는데 어디에 올리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블로그 이름이 뭔가요? 뭐 라미의 따뜻한 심리학이라는 블로그인데 라미의 따뜻한 심리학 거기에 이제 정신과 목록들이 있다는 거죠? 네네 추천 정신과 목록을 올려놨는데 여러 사람의 정보를 모아서 그걸 지금 업데이트하고 안 좋은 평가 있는 곳들은 빼고 좋은 평가 있는 곳들은 올리고 있거든요. 서로 이웃 봤나요? 그럼요. 네. 그냥 이웃은 약간 아쉽고 선배님 이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되게 좋은 마인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단톡에서 활동하실 때도
좀 이렇게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쳤거나 그럴 때 바로 답글을 막 올리시면서 그렇게 이제 그 본인의 이런 어떤 의견도 어필하시고 다른 화두를 던지시기도 하시고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 리스트를 만드는 굉장히 또 좋은 정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이라든가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상담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내담자와 얘기하면서 또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 상담사가 못하는 부분에 또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리스트도 만들고 되게 굉장히 좋은 서비스 정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하당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브라보. 브라보. 네. 그런데 뭐가 단점이세요? 저희 단점은 겸손하지 못한 게 또 단점인데요. 이 장안에서 공감이 가지? 가끔 상담하다가 실수하게 돼요. 이렇게 상담에서도 그러세요? 그렇죠. 이제 한 겸손하게 살다가 또 이렇게 그럼 또 상담이 잘 되는데 어느 순간 자만해지면 얘기를 잘 못 들어요. 그럼 내담자 분들은 기가 막히게 알죠. 이제 다행히 제 내담자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빴다라든지 그래서 그거를 매번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쩌면 그 상담사를 되게 닮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 내가 참 겸손하지 못했구나. 내가 잘 얘기를 못 들었구나 하는 거를 반성하면서 이제 저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 장면에서는 사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겸손하시고 이제 코드를 많이 상대에게 맞춰주시다 보니까 귀여우시죠. 거만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뿌잉뿌잉.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편집을 안 해서 참 이거 망설여지네 이 부분. 네, 눈이 마주친 김에 우리 브라보님은 네 본인의 장점 아니면은 그냥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둘 중에 하나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네네. 고용주는 나의 어떤 면을 탐낼까를 얘기해도 좋고 내가 어떤 회사를 앞으로 꾸리고 싶은데 어떤 사람을 뽑고 싶다 이 얘기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두 가지 다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 저는 이제 일을 오래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일을 안 한다고 마냥 쉬는 건 아니고 제가 어느 회사에 들어갈지 아니면 제가 뭔가를 만들어 볼지 계속 고민하는 중이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요즘에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면서 지냈지 제가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의 일원이 돼서 톱니바퀴처럼 거기를 잘 돌아가게 하는 역할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좀 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처음에 뭘 시작했을 때 제가 이게 맞다 생각이 들면 그거를 무조건 남들한테 인정받을 만큼까지는 제가 끌어올려놨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어디서 고용주한테 면접을 봤을 때는 제가 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고 제가 사람을 꾸리고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때는 저는 좀 자존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의 자존감. 근데 저랑 또 비슷한 건데 저는 자극을 줬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거기에 그런 자존감이 조금씩 묻혀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면접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자존감이 그래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해도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절대 안 뽑고 싶은 사람? 절대 안 뽑고 싶은 사람은 좀 반대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제가 강사 교육을 하면서 왜 그거를 많이 좀 느꼈냐면 자기의 경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부사장이었다 해서 끝나면 면접관은 오히려 궁금하거든요. 부사장으로 무슨 일을 했을까? 근데 저는 부사장이었는데
그래서 막 직원들 엄청 잘 관리했고요. 막 했고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포장하고 자기를 계속 이렇게. 근데 배는 저는 부사장이었다. 자기 할 말은 하지만 저는 그런데 정리정돈 잘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거에서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남들이 정리를 한다 해도 나는 나를 높여 세울 수 있는 괜찮아 난 정리하는 나만의 자신감 있고 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 나는 그런 태도 같은 거를 질문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인상 깊게 본 아는 지인분이 있는데 그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7년 동안을 근무하시고 근데 다들 선생님 되고 싶어서 공부를 몇 년간 하시잖아요. 근데 공부하시고 바로 그만두셨어요. 근데 왜요? 평생 직장 아니에요? 아 임용고시가 됐는데? 네, 돼서 7년을 근무하시고 왜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왜 그만둬요? 어이가 좀 없기도 했고 근데 자기는 행복했는데 또 다른 행복 중에 큰 게 세계 여행을 가는 게 굉장히 그 자기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대요.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그 번 돈으로 세계 여행을 1년만 갔다 와야지 했는데 너무 좋아서 2년, 3년을 세계를 돌았대요. 그러면 세계 여행을 3년을 다니셨잖아요. 7년을 근무하시다가 그만둔 거에 대한 손해도 있을 거고 그동안의 기간에 대한 손해도 있을 건데 뭘 얻으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크게 얻은 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뭘 해도 행복하겠구나라는 게 제일 컸대요. 진짜 큰 걸 얻었네. 진짜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다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내가 선생님으로서 애들을 보는 것도 좋긴 했지만 그 안에 스트레스도 있었다. 근데 선생님으로서 얻는 자기만의 만족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인정하는 선생님이었고 남들이 인정하는 그래도 금액의 돈을 버는 안정적인 직업이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메꾸고 있었는데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내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알바를 하면서 살아도 난 행복하겠구나. 근데 그게 엄청난 자존감이라고 전 느꼈거든요.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나는 그냥 알바하면서 지내고 남들이 뭐라 해도 난 지금 행복해. 이게 그 자존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멋있다. 이런 사람하고는 무슨 일을 해도 에너지가 생기겠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서 거기에 좀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까 빼먹은 질문이 있어가지고 네네. 내가 고용주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면이라든가 그거는 저는 약간 즉흥적인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좀 단점인데 남들은 장점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단점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할 때 갑자기 뭔가 툭툭 튀어나오는 아이디어가 좋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뭘 길게 못 끌고 가요. 그래서 저는 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 주변에 저를 항상 피드백해 줄 사람을 옆에 가까이 두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일할 때도 예전부터 뭘 지낼 때도 제가 했던 말 갑자기 툭 생각나서 했던 말 그러면 물어봐요. 끝나고 뭐 내가 그때 분위기 갑자기 깨지 않았냐 아니 뭐 했냐. 그래서 마음은 되게 조금 걱정도 많고 한데 왠지 그걸 말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이걸 말하면 사람들이 더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던져놓고 보고 던져놓고 조심스러운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도 가끔 볼 때 아직은 제가 정립된 저의 모습, 미완성된 저의 모습이 가끔 느껴져서 그런 부분을 간파하는 분이 있다면 좀 갑자기 조금 눈치 보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할 말을 덜 하게 된다든지 그런 생각은 좀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눈 마주치는 연습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눈을 되게 잘 마주치시고 심지어는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동공을 좀 크게 열어주는 서비스도 하시네요. 보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훈련이에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빨개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리고 강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사람을 봐야 되거든요. 몇십 명이 와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게 예전부터 훈련을 해야 돼. 그게 이제 제게 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다 이렇게 보게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스피치를 저도 그래서 배우고 싶다 하면서 그런 거를 또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큰 강점이더라고요.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소외가 느껴진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내가 말하는 직업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정기적으로 저를 한 번씩 바라봐주고 되게 예쁜 눈으로 그리고 한 번씩 동공을 딱 키워줘요. 힐링이 됩니다. 너 나랑 눈 마주쳤어. 감사합니다. 네, 돌림. 네, 돌림. 고용주로서 탐내는 면, 몰랐으면 하는 면, 혹은 내가 꾸리고 싶은 회사에서 뽑고 싶은 사람, 절대 안 뽑을 사람. 저는 브라보님이랑 약간 회사의 입장에서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짧고 굵게 일하는 회사.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복지는 뭐 이렇게 막 많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임금 딱 주고 일은 최대한 조금 시키고 이런 게 있어서 그냥 하루 4시간 정도만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근데 어떤 회사인지는 안 정했어요. 그냥 이런 회사가 있으면 되게 매력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런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결을 만들어 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일은 정말 되게 전문직이 아닌 이상 같이 하면서 어느 정도 더 시너지가 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거기 누구랑 같이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저처럼 그렇게 뭔가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자기의 가치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면접을 본다면 어차피 자기소개서에서는 어느 정도 업무랑 이런 것들을 볼 테니까 면접에서는 그냥 카페에서 대신 미리 책 한 권 정도는 읽어오게 해서 서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 안에서 뭔가 맞는 결들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면접을 통해서 거르고 싶은 사람은 이제 면접에서는 솔직히 그러네요.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좋은 말만 할 테니까. 네, 잘하고 저도 잠깐 그 분위기에 속아서 커피 맛이 너무 좋았다던가 그날따라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하면은 모두가 우연히 뽑을 수 있는데 일단은 누군지 가르기보다는 뽑은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혼자 힘들어하고 그냥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되게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다른 A랑 B가 있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B를 어떻게 하고 싶으니까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하고 C, D, F한테 가서 야 B가 내가 봤을 땐 이러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편을 들어서 소외시키려는 사람 그거는 얄짤없을 것 같아요. 네, 제일 안 좋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뭔가 갑자기 갈등 방식에 자꾸 배제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나중에 가를 수 있겠네요. 그럼 큰일 났네요. 이게 회사를 운영하면 일단은 처음엔 좀 못 가르겠네요. 인턴을 둬야겠네요. 그 회사는. 그쵸. 계약 자체에 내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비밀이고. 그러네. 원래 벼랑 끝까지 몰고 가야 사람이 보인다니까. 두 달 뒤에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이 면접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겠네요. 지켜본다. 근데 그래도 처음엔 잘하고 나중에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인사 담당자들을 상담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채용했는데도 지켜봐왔던 건 딴판이다.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골라내느냐 이게 참 모든 담당자들이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 더 있는데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 회사를 그만둔 다음엔 뭘 할지. 우리 회사에서 뭘 할지 말고. 왜냐면 그게 있다면 어느 정도 자기만의 그 흐름을 자기가 만들어놓고 추구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같이 계속 안 해도 되니까 다음은 뭘 그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또 본인의 어떤 그 고용주가 탐될 만한 포인트인가요? 인생의 긴 그림을 갖고 산다는 거? 네, 뭔가 이때 어떻게 보면은 주도권이라고 할까, 삶의 주도권?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는 그런 힘들이 이게 같이 만나서 가다 보면 되게 시너지를 발휘할 때가 있거든요.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저도 경험했던 바가 있어서 분명히 그런 힘은 뭔가 다른 어떤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같이 지내면서. 조화로운 삶, 자연스러운 삶 이런 걸 추구하시는구나. 그러면 고용주가 나에 대해서 몰랐으면 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그 일을 할 때 저는 이게 막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을 잘 안 하거든요. 만약에 학원 강사를 할 때도 그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제가 재밌기 때문에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그러면 이제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일을 더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막 회사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제가 너무 재밌어서 하는데 만약에 이걸 고용주가 안다면 너무 열심히 자꾸 일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일로 생각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막 비용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데 이걸 고용주가 잘못 알면 이제 제가 또 깜빡 속아서 나는 피 빨리는 하고 싶은 거 없는데 얘 일 잘하니까 이거 좀 넘겨볼까? 그러면 이제 큰 그림이 그 사람은 되게 이득이죠. 돈 조금 더 올려줘. 네, 저는 이제 그냥 재밌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게 뭐 그 배신감 있잖아요. 재밌는 일이 지치는 일이 돼버리니까. 이 단점을 물어봤는데 엄청나게 교묘하게 저도 그 생각 들었어요. 이 네 분들 다 대단하신데요. 엄청난 영우다. 내가 진짜 단점을 물어봤던가 하는 생각이 네 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통 분들 다들 아니에요. 편하게 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말하나 보자. 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진짜 3부가 후딱 흘러갔는데 너무 그 기억할 만한 좋은 포인트들도 있고 한 사람한테 되게 매료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뭔가 그룹 면접을 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도 재밌게 들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본인에게 적용할 만한 포인트가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원희님, 당신의 선택은? 어떤 선택? 한 명 고르라는 뜻이었습니다. 4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사람 있겠다. 3주에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혹은 면접 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느라고 애쓴 나에게 쓰는 짧은 편지 써오시도록 부탁드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순서가 젊은 분에서 젊은 분으로 마무리를 드디어 제가 사고를 치는군요. 네. 잘 크게 사고를 치셨는데요. 어머 어떻게 지금 이게 상황이 조심하세요. 이게 테이블인데 그렇죠. 이 마이크 보면대를 엎으면서